어린 시절 제 꿈은 달고나 장사 엿장수였습니다.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한때 PD가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은 PD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강아지똥이 되었다가 만보기도 되어봤다가 무한 상상과 꿈의 세계에서 우리를 자라게 해준 그 출발점을 오늘 탐험해 보려 합니다. 하늘에 둥시 둥시 눈물이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아름답게 채워가는 곳 랄랄라 한입 랄랄랄라 두입 랄랄랄라 세입 랄랄랄라 네입 진널리한 포기에 솔개기니 멘트를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강아지똥과 만보기가 등장했었죠.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아동문학입니다. 해서 오늘의 이야기 손님 두 분 소개를 드리죠.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과거로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류적재 교수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30년가량 대구 교육대학교에서 아동문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은 퇴직해서 마무리하지 못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백년지 댁의 농사꾼이십니다. 다름 아닌 동심의 텃밭을 가꾸고 계신 분이시래요. 장성훈 선생님도 어서 오십시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동시를 쓰고 있는 장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성훈 선생님은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직접 또 등단하신 시인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작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럼 부끄럽지만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그래야 하나 사람한테 옮길까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소, 돼지, 닭을 꼭 그래야 하나 그래야 사나 꼭 그래야만 사나 사람이 송아지도 울고 어미소도 울고 새끼 돼지도 울고 울음바다 된 마을 산 중턱에 비닐로 덮은 큰 묘지만 덩그러니 남았다. 먹먹해지는 시입니다. 그려지는 그림. 금세 읽으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네,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신인상은 진짜 귀한 거잖아요. 근데 아동 문학 평론 신인상으로 등단을 하셨고 아이들한테도 읽어줘 보셨어요? 네, 어떤 감상평 이런 걸 하던가요? 살아있는 그런 생명들이 우리 사람 때문에 희생당한다는 그런 문제의식도 갖게 되고 네. 앞으로 벌어지는 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특히 동물 유기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거죠. 어떤 결정의 순간에 그래야 하나?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서 내가 이래야 되는가? 이렇게 좀 지속적인 진짜 성찰을 할 수 있는 짧은 키워드가 응축되어 있는 그런 시의 힘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선생님 시를 듣고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책 한 권이 딱 생각이 났거든요. 이 책이 바로 그 살처분되는 이야기를 돼지의 시선에서 보여주는 건데 아마 선생님의 그 문장 단어 하나하나도 아이들에게 울림이 있었겠지만 요렇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동 문학이라는 게 교수님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 못한다거나 꼭 아름다운 것만 다뤄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아동문학이라고 하면 동심주의라 또는 천사주의라 그래서 맑고 밝고 예쁜 얘기만 주로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소재나 주제 같은 게 다양해지고 많이 확장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좀 넘나들고 세대를 넘나들면서 교수님 아동문학이 가진 힘이랄까요? 매력이랄까요? 그 아이들의 눈, 즉 동심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 때문에 아동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 장점, 특징 같은 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전에는 아동문학은
어른이 쓰고 아이들이 읽고 평가도 어른이 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주로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훈은 우리가 초등학교든 중등학교든 윤리교과서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윤리교과서를 읽고 감동받았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아, 그렇네. 예, 문학 작품을 읽고는 감동받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교훈과 재미가 잘 어우러져서 감동으로 이어지고 감동으로 이어지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동문학 작품 또는 성인들에게는 일반 문학 작품을 읽으면 그 감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그러면 또 행동의 변화도 바람직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뭐 아동 문학이 아동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아동 문학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뭔가 한정지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그 아동 문학이라는 게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학? 우리나라에서 아동문학의 시작을 보통 1908년에 소년이라고 하는 최남선이가 만든 그 잡지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를 아동문학이라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전에 소년 한반도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작품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공리적인 아동문학이라고 해서 공리적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걸 썼다는 말이죠. 여기는 보면 뭐 학도가처럼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학도야 청년학도야 이렇게 나가는 노래들은 보면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장 바람직한 아동문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못하니까 우리가 오늘날 본격적인 아동문학이라고 하면 1920년대에 들어서 아동문학이 시작됐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1923년도 3월 달에 어린이라는 잡지가 창간되고 10월 달에 신소년이라는 잡지가 창간이 됩니다. 이렇게 잡지가 창간되고 그다음에 1920년 3월 5일 날 조선일보가 창간되고 4월 1일 날 동아일보가 창간됩니다. 이런 신문의 문화면을 당시에는 학예면이라고 했습니다. 학술과 예술이라는 뜻으로 이 학예면에 아동문학 작품이 많이 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아동문학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전의 아동문학하고 좀 달리 아동을 옛날에는 어른보다가 덜 성숙한, 즉 미성숙한 어른으로 생각했다면 우리나라의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발견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읽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게 본격적인 아동문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구 사회에도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아동의 발견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회학에서는 이제 아동의 발명이라고 단어를 좀 강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성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이니까 뭐 특별하게 이런 개념이 별로 형성되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 하는 일 하는 거고 그리고 빨리 또 죽으니까 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이런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이 읽기에 적합한 이런 것을 상상할 필요가 없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근대화가 되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아이가 집안에서 커야 되느냐 이런 관심이 만들어지면서 주체로서 인격체로서의 아동을 사회가 처음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그런 어떤 성장의 배경하고 좀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또 1920년대는 어떻게 보면 또 일제강점기였잖아요. 이 시기에 아동문학이 또 태동했다, 시작했다라는 것도 좀 놀랍습니다. 우리 아동문학이 태동하는 그 시기는 일제강점기라는 이런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식 있는 작가들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문학을 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작품을 꼽자면 마해송의 꽃씨와 눈사람, 그 호랑이와 곶감 같은 이런 작품은 어떤 다른 것에 빗대어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 호랑이와 곶감이 왜 우는 아이한테 네. 곶감 뭐 줄게 하니까 그쵸 호랑이가 달아났다는 네. 그 동화예요? 예, 맞습니다. 아까 유덕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옛 이야기를 재화하는 음. 아이들을 위해서 재화하는 형식으로 쓴 작품인데 이 작품을 깊게 들여다보면 일제의 침략 행위와 이런 행포를 고발하고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비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작가들이 이렇게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이후로 주요 일간지와 잡지가 줄지어 폐간을 하고 작가들은 창시 개명을 하고 일본어로 작품을 발표하고 아이 생활과 같은 이런 대표적인 아동문학 잡지도 그때부터는 노골적으로 친일 노선을 걷기도 합니다. 이제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꼭 그래야 하나. 그죠? 네. 언제나 통용되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교수님 그 아동문학 태동기 때 대구에서는 이제 대구 그 개성학교, 대구 사범학교 중심으로 그 활동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문학 작품을 창작하자면 글을 배우고 공부를 제법 한 사람이라야 가능하겠죠. 대구 고등보통학교, 지금 경북고등학교의 전신이죠. 그다음에 개성학교, 그다음에 대구 농림학교, 그다음에 대구 사범학교 출신들이 아동문학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농림학교 출신은 엄필진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동료집이라고 하는 조선 동료집을 1924년도에 간행을 했거든요. 이런 분이 있고, 그다음 개성학교가 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윤복진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윤복진과 함께 동료곡집을 여러 권 펴냈던 박태준이라는 작곡가, 우리가 따따따따따따 나팔 붑니다라고 하는 어린 음악대라는 노래 아시죠? 네. 네. 그 노래를 지었던 김성도 선생, 또 우리 지역에 계셨어요? 하양 출신이거든요. 아, 우리 지역 출신의 또 아동 문학가들, 뭐 때로는 동요로, 동시로, 뭐 소설로 여러 작품을 쓰셨겠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한 분 한 분 저희가 다 훑어볼 수는 없지만 좀 몇 면을 짚어볼까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동요 작사가 윤복진 선생인데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정작 대표곡이 그럼 뭐야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김수각 선생님, 예. 그 준비가 좀 되었나요? 둘, 셋. 우리 아기 불고 노는 하모니카는 짠. 우리 아기 불고 이거 이거 아닌가? 아닌가요? 내가 어디서 들었지? 옥수수를 가지고 합창해 볼까요? 만들었어요. 들었어요. 용심쟁이 작은 오빠 하모니카는 그나저씨 서울 가서 사보낸 선물. 우리는 이제 옥수수 하모니카라는 노래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노래 가사가 바뀐 거죠. 그 노래는 홍남파 선생이 작곡하고 윤석준 선생이 작사한 동요인데 왜 바뀌었는지는 저희가 차차 또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수많은 동요를 만든 이 윤복진 선생님을 이야기하려면 이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또 없다고 합니다. 그 방정환 선생이 윤복진 선생을 직접 추천을 했다고 했을 아, 정도로 예. 두 명의 사이가 굉장히 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당시에 이제 어린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동요시를 발표를 하면서 문단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1925년인데 윤복진 선생이 18살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린이 구호로에 나온 네. 별 따러 가세라는 그 동요시가 실렸었죠. 어린이 운동가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저도 역시 좀 사실 그렇게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막 팔방미인 같으신 분이세요. 활동을 좀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어린이 문학을 쓰시는 작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지역의 윤복진 선생을 또 발탁한 것이 방정환 선생님이면 문학가이기도 하셨지만 또 대단한 안목이 있었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작품들을 직접 또 쓰셨는지도 궁금해요, 작가로서. 방정환 선생님은 워낙 많은 작품을 쓰셨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작품을 꼽자면 학생 소설 만년샤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소년 소설을 많이 또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탐정 소설과 모험 소설을 또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시는데 중편 동생을 찾으려, 또 장편 77단의 비밀, 소년 삼태성, 소년 사천왕 같은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77단의 비밀이라는 제목이고. 제목도 굉장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아하는 제목이거든요. 예. 이런 제목이 막 기대가 되잖아요. 제목이 막 궁금하고 2008년에 애니메이션으로 막 12부작으로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TV에 방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사자인가봐. 아저씨들 공마 다니죠? 에? 아이, 절로 가라. 꼬마이가 겁없이 어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야? 에? 어렵쇼. 치, 뭐 물어보지도 못하나? 흥, 완전 기사뿐이야. 뿡뿡뿡뿡뿡. 으이. 탐정소설, 추리소설이라는 것이 결국 좀 능동적으로 살아라는 거죠.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탐구하고 고민하고 의문을 던지고. 근데 이제 황정원 선생님이 보실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은 눈 떠보니 태어나니까 일제 강점기잖아요. 다 그냥 뭐 조선은 나빠서 망한 거고 우리는 운 좋게 일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막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주변을 의심할 수 있는 이런 문학이란 장르를 빌려와서 뭔가 호기심을 자아내고 그 호기심이 결국 자신과 사회로 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뭐 일종의 어떤 분은 혁명가로도 분류를 하거든요. 이 방정환 선생님. 그런 면에서 조금 의미를 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방정환 선생님이 또 발탁한 그 아동 문인이 또 우리 지역의 윤복진 선생님입니다. 아동문학가 윤복진, 이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교수님께 이 윤복진 작가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그 작품 추천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동리의원이라는 작품인데요. 193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1등으로 당선된 작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리 차돌이 의원이라오, 동리 안에 이름난 의원이라오, 앞담 밑에 흙 파서 가루약 짓고 풀잎 따서 꽁꽁 싸서 주지요. 동리 애들 병 나면 솔잎칩 놓고 약 한 봉지 써주면 당장 나아요. 야, 이런 작품입니다. 이 북한에서도 이 작품을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하나 더 붙일 것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왜곡시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에서 끄트머리에 그래도 마음 좋은 우리 차돌이 약값 한 푼 안 받는 의원이라오 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색깔이 진하게 나오네. 사회주의 이념에 맞추어서 돈을 위해 갖고 의원이 무슨 치료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돈 안 받고도 치료를 해준다 이런 뜻이겠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 시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놓았습니다. 병원에서 소나무 잎으로 침을 맞으면 병이 낫는다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사실적은 아니지만은 시적인 수준이 높다는 거죠.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을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징 같은 거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보는 사실적인 모습을 어린이 입을 통해서도 자아내는 동료. 이것이 윤복진 선생이 동료 창작의 핵심이에요. 길가위 돌멩이는 가연 돌멩이 어느 니가 어느 니 타고 간대요. 저는 음악사 연구가입니다. 그래서 지역 출신 1세대 음악가 11분을 연구해서 단행본을 낸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한 꼭지가 동무생각을 작곡한 박태준 선생을 연구하다 보니까 윤복진 선생하고 관련이 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박태준 선생이 지금까지 175곡을 작곡했는데 그중에 64곡이 윤복진 가사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리고 근대음악의 아버지를 하는 선구자를 하는 홍남파 선생님이 10곡을 창작해가 유성기 음반에 들을 수 있는 SP 음반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 윤복진 선생은 더욱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그 교과서에 수록된 곡 중에 하나가 옥수수 하모니카입니다. 근데 원래의 제목은 하모니카예요. 하모니카는 그야말로 우리가 노래하고 악기 연주할 수 있는 악기 하모니카를 말하는데, 이것을 큰 아저씨한테 선물 받았는 걸 여동생한테 안 보려고 학교 갈 때 숨겨놨다가 돌아와서 자기가 불고 연주도 하고 이랬는데, 그 엄마가 그 여동생에게 오빠 모르게 그걸 찾아가 갖고 놀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욕심쟁이 그 오빠죠. 용심쟁이 작은 오빠 하모니카는 그나저씨 서울 가서 사보낸 선물. 작은 오빠 학교 갔다 집에 오면요 하모니카 소리에 맞춰 노래 불러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부르고서는 도미솔도 도솔미도 재미난다요. 1957년 3월 1일부로 월북자의 작품과 노래는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수록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윤석중 선생이 비슷하게 제목을 옥수수 하모니카, 하모니카가 그 음이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전부 다 하모니카는 모르고 옥수수 하모니카가 알려져 있는데, 그건 윤복진 작사가 아니고 윤석중 작사입니다. 이분의 노래 선율의 특징은 굉장히 그 자연스럽고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선율로 만들어져서 쉽게,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죠. 박태준 선생 같은 분은 그 반주를 할 때는 분산음 딴딴딴딴따단딴 다라다라들, 그러니까 아주 그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작곡했는 게 특징으로 꼽을 수 있죠. 8분음표를 여음으로써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은 다양성을 주고 있죠. 윤복진 선생은 한국 음악계에 숨어 있는 공헌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곡가 박태준 선생뿐만 아니라 당대 천재 화가로 불렸던 이인성 이 분과도 친분이 아주 두터웠는데, 이 세 분이 함께 만든 노래 곡집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39년에 발표한 물새 발자국이라는 노래 곡집인데요. 특히 이 물새 발자국은 이인성의 그 목판화로 또 유명한데 서정적인 향토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홍난파, 윤석중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예술가들이 장르를 아우르면서 교류했던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윤복진이라는 문학가, 이인성이라는 화가, 박태준이라는 작곡가, 이런 분들이 함께 예술 활동을 이끌어 나왔다. 대구 지역에 처음으로 백화점을 지은 게 무영당 백화점이에요. 한국인이 한국 자본으로. 이근무라는 사람인데 1902년생인데 원래 책방을 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책을 직접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또 윤복진 선생과 박태준 선생이 창작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이인성 선생이 그림 전람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제공했다는 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1930년대 우리 아동 문학계는 좀 어땠나요? 소위 동요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동요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대구 고등보통학교, 대구 사범학교, 대구 농림학교, 개성학교 등 여러 가지 근대적인 교육을
행했던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의 학생들이 동료 작가로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자기의 작품이 잡지나 신문에 버젓이 발표가 되면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 것 아닙니까? 예.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발표욕과 명예욕으로 학생들이 그 작품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도에 꽃초롱 별초롱이라고 하는 그 동료집을 처음으로 내요. 이걸 낼 때 뒤에 보면 발문에 나의 아동문학관이라고 해갖고 일제강점기에 가지고 있던 내 아동문학관은 전부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1950년에 박모거리가 주관하던 시문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글을 하나 발표하면서 나 잘못됐다,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지향해 봐야 되겠다, 석중이 너도 해보지 않을래, 모거리 너도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글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요. 6월 달에 그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후퇴하는 북한군을 따라서 1950년 9월 아니면 10월 사이에 월북을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월북을 결정하게 되면서 결국엔 남한에서는 그 이전의 또 작품 활동이라든지 작품들이 다 좀 묻혀버리게 되죠. 잊힌 사람이 되게 되는 건데 분단국가라는 그 우리나라의 아픈 그 역사가 비극이 또 이 윤복진 작가에게도 또 드리워졌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모니카라는 것도 다른 작사가의 이름을 빌려서 개사가 되고 다르게 우리가 또 불러오고 있었던 거죠. 고향간 송아지 잔디밭 바라고 이름도 맞으며 엄마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말리 우리 외삼촌 옛날에는 북한에 갔다고 모두 다 모른 척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시한다길래 너무너무 반가워서 와봤습니다. 누가 외삼촌이신 거예요? 윤복진 님이 저희 외삼촌입니다. 50년도에 6.25 사변 났잖아요. 근데 저는 58년에 태어나나 몰랐어요. 외갓집은 항상 가면은 외삼촌 노래나 또는 동화, 동시 같은 거를 들려주셔가지고 늘 그리워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저는 동화 뭐 쓰는 사람인 줄 알고 했더니 오만 거 다 하셨대요. 아주 꿈이 있는 청년 같아요, 보니까. 노래도 좋아하고 또 시도 좋아하고 또 동화도 좋아하는 그런 아주 꿈이 깊은 젊은이 같아요. 이렇게 좋은 분이 여기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완전히 윤복진의 역사가 없어졌다가 복원도 아니죠. 약간 이제 편집되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 버전으로만 이제 접하고 했던 것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또 한편으로는 월북과 동시에 어떤 그런 연구들이라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단절됐죠. 단절될 예.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예, 끊어진 대구의 또 아동 문학사를 다시 또 연결하고 이으려면 또 윤복진 선생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해가 바뀌고 광복을 맞았습니다. 시대도 아동 문학도 격변의 시대를 맞는데요. 또 한 분의 중요한 지역의 아동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박영종 선생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목월 시인이십니다. 이게 필명이 이제 목월이시고 본명은 박영종 선생님 맞으시죠? 우리가 보통 소월과 목월을 비교하면서 뭐 누가 대단하냐 뭐 이런 논쟁도 재밌게 하고 뭐 북한 남한 대결처럼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1930년대 초반에 동시와 동료로 문학계에 입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개성학교에서 교사로 부임을 했던 경력도 갖고 계십니다. 예. 1945년 12월 30일 조성아동회를 창립하고 그리고 46년에 아동, 47년에 동화와 같은 아동문학 잡지의 편집에도 관여를 합니다. 토끼야기는 아이 생활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살짝 들려드리면 토끼 모여서 숨바꼭질한다. 바위 뒤에 숨었다. 하얀 귀 보인다. 나무 뒤에 숨었다. 하얀 귀 보인다. 숨기는 숨어도 하얀 귀가 보여서 이내 술래한테 애구 잡혔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토끼 기만 생각했거든요. 에이, 못 숨어. 지는 숨은 줄 아는데 다 보이는 거지. 네네. 그림처럼 그려. 네. 박목월 선생은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110여 편 그리고 해방기에 30편 가까운 동시를 발표합니다. 동시도 시다 이렇게 바라보고 또 아동보다는 동심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이 동심을 통해서 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쓰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박목월 그 선생의 작품 중에는 시와 동시의 경계가 좀 불분명한 그런 작품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동 문학 문인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완성하게 되고 이런 시기가 좀 더 길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또 격변기를 맞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 전쟁. 예. 그리고 전쟁이 나면 문학 같은 무용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뭐 전쟁통에 그거를 누가 챙기고 모여가지고 누가 그런 시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났던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 선배님들이 또 대단하십니다. 이가 없으면 이 몸이라고 전쟁통에서도 막 또 방법을 찾아내세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대구 문인들하고 이 피란 문인들하고 딱 손을 잡고 종군 작가단을 꾸리시고 그리고 이분들 중심으로 또 아동문학의 맥을 또 이어나갑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전쟁통에서도. 문화예술인들 중심으로 나라를 구하자 이러면서 문청 구국대를 이제 결성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대구로 피난온 7월 16일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합니다. 고향의 봄으로 널리 알려진 이원수 작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원수 작가가 주관을 한 소년세계라고 하는 잡지도 대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당시에는 대양출판사인데 나중에 잡지 이름을 따서 학원사로 바꾸었습니다만 대양출판사에서 학원이라고 하는 잡지도 대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박목월 선생은 소년 세계에 가장 많은 동시를 발표한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박목월 선생은 새동물을 통해서 어린이 독자들의 작품들을 또 심사하고 또 선별하기도 하고 또 세벗이라는 잡지에서 소년 문학 강좌를 맡기도 합니다. 학원이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이게 기존의 뭐 동이나 동시, 뭐 동화 이런 걸 넘어가지고 장르가 막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도 어린이가 아니고 청소년 종합지에 좀 얼터너티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는 없는 명랑 소설, 만화까지 막 이때 막 실리는데요.
당시에 그 이 학원에 실렸던 최고 인기 만화가 코주부 삼국지라고 합니다. 코주부 하면 캐릭터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잖아요. 네. 예, 그런 것까지도 이제 막 실렸다고 해요. 그리고 1977년 영화 시리즈도 유명한 고교 얄개 아시죠? 저 그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릴 때, 아기 때. 예. 이승현 씨. 알죠. 네, 그분 참 우리한테 행복을 많이 줬는데. 네. 그 영화의 원작도 여기에 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인기가 있었겠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1954년 8월로는 8만 부에서 10만 부 가까이 이렇게 유통되었다고 예. 할 정도로. 근데 이 숫자가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렇죠. 예. 한번 못 팔아요 요새는. 근데 그 당시 인구와 또 비례해서 생각을 해보고 예. 소득 수준하고 비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의 문화적 신두름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원 문단파 이런 작가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상징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학원이라는 잡지에서 이청준, 최인호, 황석영, 와, 전상국, 그다음에 조세희, 오. 대구 출신의 김원일 선생, 예. 그다음에 좀 건너뛰읍시다. 정호성 선생, 대구 시인, 출신이죠.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이창동 선생, 또 학원 예. 사단이었어요? 대구고등학교 1학년 때 작품을 투고해가 입선이 됐었습니다. 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한번 등단해보고 싶어서 얼마나 밤새도록 글을 쓰고 투고를 하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더욱이 그 척박한 그 전쟁통에 예. 피워낸 정말 들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쉽게도 전쟁이 끝나자마자 학원도 또 소년세계도 모두 서울로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대구 아동문학사에서 큰 자취를 남긴 건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전쟁의 아이러니 같아요.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대구에 사람이 모이면서 어떤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전쟁이 끝나게 되니까 또 흩어지게 되니까 어떤 조직력이 약해지고 어떤 활동이 뜸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 당시에 대구 아동문학회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원래 이분은 대구 사람이 아닌데 김요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요섭 선생이 영남일보의 문화부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문화예술사 기자로 서울 올라갑니다만은 이분이 대구에 있던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동문학 단체를 하나 조직해보자라는 제안을 했던가 봐요. 이제 그 제안이 여러 사람한테 동의를 얻게 되어서 1957년 3월 3일 날 원화여자중학교에서 첫 모임을 가졌던가 봐요. 원화여자중학교 당시 교장이 이응창 선생이거든요. 독립운동가 우제 이시영 선생의 자손인데요. 그래서 대구 아동문학회가 결성이 됩니다. 다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다 일산 학교에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문학회가 결성이 되면 정확히 뭘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네. 어떤 식으로 문학적인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작품 알죠? 예. 이거 쓴 사람인데 루이스하고 반지의 제왕 쓰는 톨킨하고 이런 사람들이 1930년에서부터 40년까지 그 잉클링즈라고 하는 모임을 특별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늘 이렇게 일정한 시기에 만나가지고 작품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영국에 이런 판타지 작품이 아주 뛰어난 작품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이걸 뭐 몰랐을 수도 있지만 모였을 때 작품 낭독, 강평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창작 능력을 길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두 가지신 거 아니에요. 교사이시지만 또 작가이기도 하신 거잖아요. 네. 대구 아동문학회는 지역 아동문단을 이끄는 대표적인 그런 단체로서 또 신진 작가를 발굴해서 새로운 작품 창작도 활발히 했던 것 같은데 다만 이 교사 중심의 단체다 보니까 작품 속에서 계몽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꼭 그래야 하나 이 시를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몽적 성격이 강한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죠. 네. 제 아내도 선생님인데요. 아내로서도 계몽적이세요. 고증도 많이 하시죠. 어쨌든 뭐 여러 아쉬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분들 덕분에 아동 문학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또 그 힘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동심을 지키기 위해서 대구 아동 문학회는 여전히 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 중에서 이 책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구 아동 문학회가 창립될 당시 1957년도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회의록을 묶어서 정리해 둔 그런 책자입니다. 문학회 차원에서는 연간집 그 발행이 제일 중요합니다. 회원들 1년 어떤 성과를 집대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집을 그 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품집을 내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작가와 독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북토크를 열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창작하는 게 가장 큰 성과인데 한국동시문학회나 한국문인협회에서 시상하는 큰 상을 받은 회원들이 있고 대구시에서도 대구시에서 선정하는 대구의 책이나 또는 수승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수성책 등에 선정되는 등 아주 그 활발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집이 66호가 이제 발행이 되는데 그것은 그 초기 활동하셨던 선배들의 열정이 후배들한테도 고스란히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 아동문학회가 67년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 선배들의 열정이라든지 문학 활동에 더욱더 빛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후배 작가들도 좋은 작품을 써서 독자들에게 호응을 받는 그런 문학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아동문학의 선구도시 또 대구의 역할부터 또 아동문학의 동향까지도 또 두루 살펴봤습니다. 아동문학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왜 아동문학인가 이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동문학의 중심에는 결국 동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가장 궁극적이고 최상의 기준은 동심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꼭 그래야 하나. 그런 게 하나 딱 들어오면 이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어떤 철학서보다 더 위대한 시죠. 꼭 그래야 하나. 그랬었어야 하나. 이런 것처럼 이제 문학이 뭐 아동 동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노골적으로 보면 가장 훌륭한 인생의 교육제죠. 이렇게 우리 지역 대구가 아동문학의 선구도시라는 거가 오늘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참 대구가 고향인 사람으로서 굉장히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많이 읽어서 좀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학계에서도 그렇고 인간의 생에서도 그렇고 아동 문학은 그 씨앗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주를 담고 있는 거고 무한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 씨앗 하나가 꼭 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로컬 인문학 토크쇼 시민의 품격 다음 주에도 지역에 숨겨진 이야기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너 서둘려 강아지 도시리 잡아
동요를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유치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요즘 사람들이 동요를 많이 안 불러서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 시절에 해야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요가 바로 그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요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이고 어린이의 목소리로 불러야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로트와 케이팝 등 대중음악에 너무 쉽게 아이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동요의 소중함, 동요의 예쁨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동요가 좀 많이 불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서 좋아요.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담아내고 음도 되게 좋아서 많이 즐겨 부르고 계속 함께 할 것 같아요. 동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솔솔솔 솔하니 바람 별 하나 몰란지 하나가 불란지가 제주도에서 창작동요제에서 만들어진 노래라서 되게 감미롭고 제주도 살짝 말이 들어가서 더 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제가 진짜 바람이 솔솔 부는 여름날 저녁에 누워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